네, 블록체인 나우 어느덧 4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 다중 이용 시설들이 이제 영업시간이 없어지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또 지난 주말에는 할로윈데이가 겹치면서 이태원 등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번화가에 몰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비롯한 경제 성장도 이끌어내야 되지만 우리 또 코로나 이 많은 또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스투데이에 자본시장 담당해 주시는 한우식 기자 나오셔서 산업 재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좀 관련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또 이후 또 공과 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공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고백할 게 그 토지 공개념 소유입니다. 네, 토지 공개념. 예.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주택 200만 호가 건설됐었습니다. 네, 일상과 분당을 예, 비롯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 시기에 중산층이 네.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네. 70% 내지 80%까지. 아, 중산층이 사실상 그때 이렇게 예, 두터워진 그렇죠. 건가요? 됐고 또 이 시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네. 120% 정도 아, 상승했습니다. 120%요? 예, 5년 사이에. 예. 그러므로 해서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가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 시기에 열렸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또 영화가 또 나오면서 그 영화의 또 시대적 배경이 설명됐었고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상당히 강한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뭐 겉으로는 이렇게 유약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상당히 경제적이라든가 북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외교 정책들은 상당히 그 공으로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업적이 많죠. 비록 뭐 어떤 5.18이라든지 광주 사태의 어떤 그런 과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이 훨 더 크다고 저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왜 물태우 대통령이라 불렸었죠? 전 임기 전두환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해서 좀 상대적인 비교가 있었던 건가요? 뭐 성격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유인하다 보니까 부드러웠죠, 좀 이미지가. 또 생긴 어떤 뭐 인상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지금의 SK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모 언론사 기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조문을 참석했던 최태원 회장을 보고 고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라는 묻지 못할 그런 또 질문을 던지는 맞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기가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뭐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뭐 같은 언론 기자 입장에서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세대가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사실 또 업계에서는 사실 뭐 기자들 사이에 우리 업계가 수준이 이 정도가 떨어졌냐 하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자,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최태원 회장과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 좀 그 역사적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최태원 회장, 네. 노소영 씨의 어떤 그런 만남은 뭐 만남, 네. 결혼, 지금도 이혼을 하고 이혼 뭐 재판을 받고 있지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단순 개인사가 아니라 네. 한국 정치 경제사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재벌들하고 어떤 그런 어떤 정부 쪽 네. 하고 했던 그런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정경유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왔었어도 이명박 대통령 사돈 집안이 한국 타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국 재본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한국 재본이 그 속한 회사가 속한 그룹이 동아원 그룹입니다. 네. 동아원 그룹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장남 네. 전재국 씨가 포스코 네. 박태준 회장의 사이였습니다. 이혼을 그렇죠. 했지만. 네.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전략적인 결혼 뒤에는 꼭 그 이혼이라는 또 다음 절차들이 꼭 이렇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노재헌 씨 네. 지금 노태우 대통령 아들 같은 현재 경우에도 변호사죠? 예, 네. 변호사인데 사실 그분도 네. 그 신동방 그룹 네. 장녀하고 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아, 했습니다. 거기도 이혼을 예, 했네. 예.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사랑 없이 결혼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죠? 그런 부분도 있죠. 안-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남녀라는 게 서로 네. 사랑하고 이래서 만나야 되는데 네. 그래 우리 한우식 기자님도 사랑해서 결혼하셨지만 아, 예, 현재는 맞습니다. 돌싱이 되셨죠? 예, 예. 재벌과의 결혼은 아니었죠? 아닙니다. 아주 네. 평범합니다. 네, 대한민국 재벌의 역사가 이제 이처럼 1960년대 이런 예.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 전형적으로 SK 그 당시 이름이 성경이었었죠? 맞습니다. 또 유공을 인수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당시? 80년대 11월 달에 정확하게 네. 당시 성경그룹이 유공을 네. 인수했었습니다. 네. 당시 원래 유공이 인수 후보로서는 최우선 후보로서는 삼성이었습니다. 아 삼성 인수를 네. 할 뻔했었네.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쪽으로 네. 이렇게 낙점이 되었습니다. 왜냐? 네. 그 당시 군부 중의 실세가 노태우 대통령, 네. 수경사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많은 힘을 발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당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었고 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두 번 했었습니다. 네. 11대 대통령 네네. 그 당시는 아주 한 짧은 시기에 6개월 정도 네. 이후 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었고 네. 예. 뭐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유공을 인수하고 하면서 통신을 017을 인수했었나요? 신세계이동통신을? 맨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는 017 네. 신세계 통신을 인수했었습니다. 하다가 네, 막판에 네. 포기를 했었습니다. 아, 왜 사돈 그랬죠? 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란 비난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했었나요? 예, 그때? 017? 포기했습니다. 예. 그 이후 네.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네. 한국이동통신 옛날 011이죠. 네. 지금 SK텔레콤을 네.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YS 정부 집권 초기에 했지만 네. 그전 어떤 노태우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신입 기자였었는데 예, 예. 1통신, 2통신으로 분할이 됐었거든요. 한국통신이. 예, 예, 그러면서 사실상 2통신을 뭐 혼수로 노소영 씨 혼수 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소문도 예, 맞습니다. 파다했었는데 예. 뭐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YS 정부 초기에 예. 인수가 됐었으니까 뭐 정작 노태우 대통령 때는 뭐 편파 의혹이 있어서 포기를 했었고, 포기했었고. 다음 정권이 YS 때 이루어졌다면 약간 뭐 시기가 안 맞진 않네요. 그러면. 시기는 맞지 않지만 아까 지적 뭐 했듯이 어떤 그런 노태우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뭐 조문을 했던 최태원 회장은 네. 아직은 법적 맞사위잖아요. 맞사위 맞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사위인데 예. 지금 이혼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올 봄에 네. 3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에 네. 4차 공판이 좀 네.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노소용 씨가 주장하는 게 네. 재산 분할로서 SK 지분, 네.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23%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23% 중의 네. 42%를 달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네. 그렇죠. 네. 지금 평가액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왜 근데 굳이 이렇게 돈으로 달라고 안 하고 음. 왜 지분을 요구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뭐 SK 그룹 자체를 지배하고 싶어서인가요? 맞습니다. 우선 그 만약
법원 쪽에서 노소영 씨의 요구대로 손을 들어주면 노소영 씨가 SK 네. 주 네. 지주회사죠.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SK 저 자녀들 네. 3명 있습니다. 네. 딸 2명, 네. 아들 1명인데 전부 다 SK 관계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향후의 어떤 그런 미래 모습까지 그려두면서 노소영 씨가 굳이 돈보다는 네. 지주회사 SK 주의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뭐 단순 재산 다툼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 문제행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근데 얘기가 과연 되는데. 이 법원 쪽에서 네. 노소영 씨 요구를 들어주냐, 손을 들어주냐, 그게 관건입니다. 네. 노소영 씨의 요구는 아까 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동통신, 정유가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게 노소영 씨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네. 나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뭐 세계의 어떤 그런 이혼 재판인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띄워주던데 뭐 그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뭐 절반 띄웠다 뭐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 나오네요.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네. 그 성경이 유공인 수준의 재계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네, 뭐 그러다가 중견기업이었어요. 예. 당시는 그냥. 유공인수하면서 재계 5위로 도약했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새우가 네. 고래를 먹는다는 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매출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런 상황을 빗대가지고 뭐 개구리가 뭐 구렁이를 삼킨다. 네. 사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황소개구리가 구렁이 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새우가 고래 삼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제 담당 기자로서 저도 쭉 보면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경영 수완이 좋아요. 또 예. 보면 상당히 뭐 하이닉스라든가 예. 성견지명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사실 SK 그룹 자체가 M&A로 네. 뭐또 그룹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공, 네. SK텔레콤 인수, 최근에 와서 하이닉스 인수, 네. 최근에 또 LG 실트론입니까? 네. 쪽도 인수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감한 M&A로 몸집을 키워왔다는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전주와 그 경영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결국 회사가 커지니까 이게 누구의 공이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의 이혼 소송에 다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참 결과 궁금해지네요. 예,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신흥재벌이죠. 지금 하림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자녀들에게 일거리 몰아주기로 편법적인 뭐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 하림 그룹 아시죠? 네, 닭고기. 닭고기 치맥할 때 예. 그 뭐 먹는 그 닭고기가 치킨이 거의 뭐 하맥에 저기 하림에서 예. 제공한 어떤 닭고기입니다. 할인가 많이 커져 양대축이 지금. 닭고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재계 순위 지금 31입니다. 아 벌써 그만큼 올라왔네. 이제. 최근 2019년에 네. 소위 말하는 대기업으로 네. 지정이 됐었습니다. 네. 공정위 통해서. 그리고 사실 그 하림이 키운 과정이 사실 김홍국 회장이 원래 네. 그 키운 과정이 외할머니한테서 생일 선물로 받은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었습니다. 아 병아리 10마리. 예, 사실 그 병아리 이렇게 선물 받으면 거의 다 죽이지 않습니까? 저도 잘못- 어렸을 때 병아리 한 2~3마리 키워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렇게는 중간에 안- 다 죽지 않습니까? 예. 그걸 10마리를 다 키우고 네. 그걸 닭으로 키우고 그 닭을 또 팔아서 돼지를 샀답니다. 정말 이런 거 그 동화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근데 아니고. 뭐 사실 또 김홍국 회장이 일이 농고 출신입니다. 예. 일이 농고 때 벌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고등학교 시절에 예. 대단한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네요 원래부터. 나름대로 뭐 성김 지명도 있고 수완도 굉장히 뭐 좋다는 식으로 재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진금이 꽤 많이 맞았어요. 48억 8,800만 원이면 거의 네. 50억에 준하는 수준인데 네. 얼만큼 대놓고 몰아주기로 했길래. 그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네.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올폼. 예, 올품. 네. 이것도 사실 뭐 김 회장이 직접 장명으로 갔어. 네. 얘기가 나옵니다. 올바른 품질을 따서 그 올품. 네. 이 김준 장남이 가진 이 올품을 통해서 계열사들이 올품한테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동물 약품을 구입할 때 네.
올품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아. 또 하나 통행세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료 첨가제를 구입할 때 네. 올품을 그치도록 네. 그 수수료로 3%를 가져갔습니다. 그냥 올품이. 통행세로? 예. 너무 대놓고 했네요. 그러니까 몰아주기를.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뭐 증여 상속을 돌아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편법적인 걸 했을 텐데 예. 과징금 48억이면 어떻게 보면 상속세 증여세에 비하면 또 상당히 경미한 수준 아니에요? 작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게 지난 2011년부터 네. 2017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는 하림이 지금의 어떤 그런 그룹으로 성장하기 전입니다. 중견기업이었을 때. 네. 뭐 그러다 페노션이라든가 이런 그 해운회사를 인수하기 전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한 49억 정도 나오게 네.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이건 올 사실 10월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징계를 한 거죠. 예, 예.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올 초에, 아주 올 초가 아니고 지난달 네. 초에 예. 그 삼계탕용 네. 닭을 그 담합했다는 이유로 네. 130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아, 그럼 하림에 이번에 두 번째 철퇴를 간 건가요? 지난달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벌써 두 번째 네. 과징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하림이 입장에선 뭐 어떻게 재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맞을 해초를 지금 다 제가 몰아가서 만든 건가요? 보기에는 사실 뭐 김웅국 회장 같은 경우 자수성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웅국 회장 자수성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재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태를 네.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식들한테 진짜 이렇게 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냥 물고기를 네. 줬다고 생각됩니다. 닭을 키우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닭고기 먹는 법만 알려주는 예, 그런 맞습니다. 정상이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반쪽짜리 제재, 예. 뭐 이런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뭐 좀 불만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뭐 이런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앞으로 뭐 하림 쪽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행위 자체가 네. 중견기업 수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못했습니다. 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검찰에 네. 이러한 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집단, 그룹사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검찰 고발은 못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증여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저 이런 부분이 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받는 거 아니냐는 좀 입장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법치국가에서 법은 법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누구나 또 공평하게 법 제재를 예. 받아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하림이 좀 더 좀 세련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좀 발판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윤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보도해드리는 증시 핫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기자 김필주 기자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오늘 주제를 잡고 오셨는데 네. 지금 뭐 강원도 개발공사의 입장이라든가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뭐 특혜가 있다. 뭐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KH그룹이 담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네. 이제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이 알펜시아 리조트가 그럼 왜 매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8년도 강원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요. 이 당시 총 사업비가 1조 6,325억 원으로 부채가 1조 189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금 2,461억 원과 이자 3천억 원을 합해서 총 6,232억 원을 네. 강원도 혈세로 갚고도 아직까지 7천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는데 네. 매년 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 손실이 3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행자부에서 2011년에 이거를 매각하라라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단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거의 공룡 수준인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매년 그 강원도 지자체에서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네. 이 적자를 계속 감당을 했다는 예, 건데 300억 원대의 적자가 매번 났던 예. 겁니다. 그럼 뭐 하루빨리 좀
빨리 매각을 민영업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빨리 부채를 정리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매각이 몇 번이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수없이 무산이 됐는데요. 네. 1차 공개 매각 당시에 매각 희망가를 이제 1조 원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1조 원은 너무 몸값이 비쌌기 때문에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고 2차에서도 유찰이 됐죠. 네. 그때 일부 원매자들은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를 희망했었고 네. 일부 원매자는 2천억 원대를 적어내면서 네. 이 알펜시아 리조트의 이제 그 몸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조정을 해서 3차 매각을 했는데요. 이때는 10%를 인하를 했고 네. 이때도 매각이 안 돼서 또 4차 때 또 10%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죠. 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렸는데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계공 측에서는 이거를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원매자가 안 나타나니까 다른 지방에서 이제 금액에서 50%까지 아예 할인을 해서 네. 이 매각을 진행한 사례를 보고 이 알펜시아 리조트도 아예 50% 할인을 해야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계공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50%는 너무 이게 좀 헐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70% 규모인 7천억 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매각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네. 이때 5차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 KH그룹이 이 최종적으로 매각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네. 5번 유찰된 상태에서 입찰을 가했다. 그러면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뭐 전혀 네. 뭐 절차상의 시비라든가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왜 이게 그 여태까지 계속 무산이 됐던 이유가 있나요? 현재까지 이 강계공 측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팔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재정과 여론에 의해서 이걸 빨리 네. 팔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싼 값에 팔아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 본전 생각하다가 기회를 다 놓친 생각이 셈인 거죠. 한마디로 내 차가 중고 사고가 난 네, 차량인데 맞습니다. 예. 이걸 계속 좋은 가격에 팔려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계속 치기로 했던 거네요. 예,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애초 구입 비용대로 자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은행빚을 졌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맞습니다. 타지도 못하고 예. 뭐 전혀 실효성은 없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매각 대금이 7,115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헐값 논란도 지금 많이 시민단체가 지금 뭐 네.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헐값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4차까지 유찰이 되고 이제 강계공 측은 요거를 아예 절반까지 할인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절반까지는 너무 싸다라는 의견 때문에 70% 정도의 수준으로 입찰 가격을 진행을 해서 네. 이 5차 공개 입찰 가격의 최저 가격은 7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7천억 원 이상을 써내면 가져갈 수 있는 이 조건이었던 거죠. 네. 이 강원도 의회 김규호 행정위원장은 이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 알펜시아 조성비가 1조 6천억 원인데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한 7,65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7,115억 원 정도는 상당히 적절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네. 게 이 강원도 측의 시각입니다. 참 비판과 비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판은 말 그대로 대안 없이 네.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난은 네. 비판은 그래도 대안을 갖고 맞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저는 비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언론에서 그야말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본인들이 그러면 5번째 유찰이 된 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대안을 좀 만들어서 본인들이 살 수가 있다면야 뭐 맞습니다. 예.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5번째 인수를 안 했으면 또 6번, 7번 갈 수도 있고 네. 강원도민들의 상당히 많은 혈세들이 맞습니다. 지출이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의 뭐 대안이 있나요? 대안은 없고요. 그냥 네. 이게 너무 헐값 매각이다라는 네. 정치적 공방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다는 그 판단입니다. 매번 총선 대선이 겹치면 뭔가 이런 그 기업과 그 정치적 공방이 같이 맞물려서 네.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데 좀 왠지 모르게 이번 그 알펜시아 리조트는 상당히 그 입찰을 받은 KH그룹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억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있는 용평 리조트와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알펜시아 리조트? 예, 용평 리조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헐값 매각이 아니라 네. 좀 더 너무 비싼 금액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용평 리조트가 총 객실수가 2028호실이고 슬로프가 21개입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알펜시아는 총 객실수가 800개밖에 안 되고요. 870호실. 슬로프는 6개입니다. 네. 이 코스피 상장사의 용평 리조트의 시가총액만 살펴봐도 현재 3천억 원대입니다. 네. 근데 이 2배 이상의 가격인 7,115억 원은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평창에 많은 관심이 네. 모아졌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그 골칫덩어리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매각 과정에 있어서 뭐 담합을 했다 이런 네. 의혹들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일각에서 제기한 매각 과정에서 이제 담합 그리고 불공정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은 이 KH 강원개발이 이제 KH 그룹의 이제 그 계열사인데요. 네. 이 외에 또 추가로 입찰에 참여한 이 회사가 KH 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H 그룹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하고 둘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한 명은 들러리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강원도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 온비드라는 이 입찰 정보 시스템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네. 전혀 이 담합이라든지 누가 들어온지 이런 네. 것들도 모른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담합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 이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조항도 만족시켰고 그리고 네.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계공 측에서는 혹시나 우려가 될까봐 이 법무법인에도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요. 이 법무법인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공정위 조사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네. 결과는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직 뭐 공정위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불복했을 경우 또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그게 불복됐을 때 행정 소송까지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너무 좀 우리가 좀 그 조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담합을 했다 네.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모아지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섣부른 판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온비드란 절차를 통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다 밟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제가 만약에 KH그룹이면 아예 너무 골치 아파서 그냥 이 네. 인수 안 하겠다 예,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하도 예. 화가 나서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강원도 측에서도 계속 또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KH그룹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이제 예. 뭐 계약서 공개도 이제 또 하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 보니까. 예, 일각에서는 아예 계약서를 공개해라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이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계약서, 입찰 계약 진행 중인 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공개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이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자꾸 주장하라고 공개하라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치국가 위에 시민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좀 그 떼쓰기 다 뭐든지 그 법률 조항 안에서 우리가 다 네, 네. 이루어져야 이게 다 법치국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알펜시아 그 매각돼서 지역 주민들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이 매각 당시에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강원도에 막대한 부채와 부담을 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개발공사 노조 측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러한 논란이 정치 이슈화해야 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강원도 개발공사의 노조는 지난 5일 도청 앞에서 최근 몇 달간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임직원의 명예를 시추시킨 단체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 노조까지도 저렇게 들고 여론에 대해서 제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네, 말아달라고. 맞습니다. 예. 정말 저분들한테 밥줄일 거 아니에요, 예, 저분이.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 하루빨리 좀 이게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좀 무사히 인수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네, 계속돼서 이어진 소식들은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여러분들은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소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이죠, 큐라클. 2조 원대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큐라클에서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안과의약품 1위 업체인 떼아그룹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조 원대, 그러니까 3조 원대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를 포함해서 최대 2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것이지 기술 이전 계약을 2조 3천억 원에 팔았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이전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풀린 금액이 아니냐, 총 계약 금액을 표기해야 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 로열티 수익까지 홍보하면서 과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는 아니고 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만 2조 원대, 2조 네. 3천억 원대라고 밝혔던 예,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묘하게 공시와 언론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언론도 공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이런 약간 묘한 법률적인 그 사각지대를 잘 네. 이용을 한 거네요. 네. 네, 그렇다면 공시에 나오지 않는 2조 3천억 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가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큐라클에서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2조 3천억이라는 금액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공시에 따르면 큐라클이 이번 기술 수출로 받는 금액은 이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합쳐서 약 2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큐라클은 공시에는 규정대로 기술 수출의 총 금액에 로열티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보도자료에는 순 매출액의 8% 수준인 로열티를 포함한 2조 3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증권거래소 입장이라든가 투자자들 반응, 지금 네. 어떤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시장에서의 주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큐라클의 주주들은 이 온라인 토론방에서도 도대체 로열티를 포함한 금액을 왜 부풀려서 한 것이냐, 이건 아마 국내에서 최초일 것 같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기술 수출 계약이 공개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계약 선급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이 금액이 약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 시장의 눈높이보다 다소 적은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29일까지 이 주가는 약 25%가 하락하면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하고 구매한 이 매매한 개미 투자들은 결국 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 입장은 또 어떻게 좀 반박 입장이 있을 텐데. 예, 회사 측에서는 이번 총 계약 금액은 주요 시장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권리가 빠졌고, 네. 그리고 이 2조 3천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단순한 그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니라 이 떼아그룹에서 객관적인 이 산출을 통해서 나온 숫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 판매된 금액, 나중에 로열티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를 명시해서는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섣부르게 네. 내용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장 기업들이 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엔 뉴스를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투자 보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 다른 상장기 더존 비지온 네. 역대급 공시 누락을 했다고요? 네. 계속 이런 그 상장기업들이 그 부풀린 공시를 하면서 이게 실수든 뭐든 어쨌든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맞습니다. 전가가 될 텐데 또 어떤 내용이죠? 예, 더존 비주온은 지난 27일 16억 2,500만 원으로 공시한 올해 3분기 잠정 당기 순이익을 네. 108억 9,500만 원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6억을 108억으로. 예.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축소해서 발표했던 거죠.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85.5%에서 마이너스 3.1%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3분기 누적 순이익도 321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네. 기존에 너무 낮은 수치가 공시가 발표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17%가 급락을 했는데 네. 다시 이게 잘못된 공시였다라고 하면서 이 결국에 팔았던 사람들은 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통 부풀려서 하는 공시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또 네. 공시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쨌든 이것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회사 측 입장은 뭐 어떠한 입장이게? 이 더존 비주온 측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단순히 이제 회계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익에 가감을 해야 되지만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누락해서
해당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아서 잘못된 그 공시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잠정 실적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회계 항목의 해석의 차이인가요? 뭐 금액이 아예 뭐 160억짜리를 실수를 해서 16억으로 했다. 그것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108억과 16억 뭐 어느 숫자도 일치되는 비슷한 네. 숫자들이 없어요. 아예 누락을 했다는 게 이제 회사 아예? 측의 입장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더존비존이 이 회계 전산 처리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네. 이 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더더욱- 누락됐다. 예. 이게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그 상황인 거라고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 더존비전이 회계 프로그램, ERP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서 누락이 됐다? 그렇다면 이 회계 프로그램 자체도 이게 신뢰를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네요. 네, 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정말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네요. 예. 예, 지금까지 자본시장 전문 기자 김필주 기자 같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너는 일주일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점검해드리는 블록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스투데이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분별한 암호화폐 리브랜딩 단순히 리뉴얼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 무분별하게 그리고 또 자주 일어나는 게 이 리브랜딩이라는 네. 이벤트입니다. 개명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코인의 이름을. 개명뿐만 아니라 네. 애초에 이 암호화폐의 네. 뭐 정통성이 네. 변경이 된다. 네. 혹은 암호화폐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의 방향이 네. 뭐 변경이 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원래는 또 좋은 뜻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악용이 되고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 기업들도 사명을 간혹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이 뭐 M&A가 됐다거나 예. 회사의 그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예, 뭐 하다못해 로고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 이 코인 업계도 이런 리브랜딩이 상당히 뭐 좋은 뭐 의미의 뭐 새롭게 태어나고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단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네. 암호화폐가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또 사업 변경이 되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네. 어떤 사업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사실 그 자체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의 이 플래그십 네. 준대형 세단 뭐 그랜저가 네. 최근에 뭐 리브랜딩은 아니다 하더라도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네. 그래서 더 뉴 그랜저가 됐어요. 네. 네. 굉장히 뭐 인기도 많고 네. 디자인도 잘 나왔다라고 네. 표현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차에서 그랜저에 대해서 리뉴얼 네. 혹은 리브랜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그랜저가 됐다고 네네.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 또 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기대가 크겠죠. 네. 막상 발표를 했는데 그레이트 그랜저가 경차로 나오는 거예요. 네.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브랜딩과 그 차이의 갭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예. 뭐 이런 코인의 이런 리브랜딩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네.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네. 이 싸이클럽이라는 암호화폐가 빗썸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또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근데 이 싸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이름이 싸이클럽이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MCI라는 네. 코인이 있었어요. 네. MCI라는 코인이 먼저 있었고 싸이월드를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싸이월드 Z라는 회사가 이 싸이월드에 대해서 코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는 MCI라는 예. 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MCI는 기존의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이 MCI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이 관련 업무 협약 MOU를 맺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던 MCI 코인을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어요. 네. 빗썸에서. 네. 그리고 이름이 싸이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MC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관한 암호화폐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뭐 받고 그랬던 암호화폐인데 싸이클럽으로 변경이 되면서 또 싸이월드에 대해서 추억이 있는 분들도 네. 많겠지만 네. 사실 싸이월드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싸이월드 대표를 만났는데 예.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긋기를 하더라고요. 예. 싸이클럽과 우리 싸이월드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렇게 예.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예. 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선 싸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네. 싸이월드와 관련된 코인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운영을 하겠다 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밝힌 회사인데 네. 내년 1월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아직 명확한 서비스 뭐 개발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도 없으면서 코인만 미리 찍어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서상 내용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예. 코인은 항상 선행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발행이 되잖아요. 예.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네. 당장에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그래 백서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계획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사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피해자는 계속해서 속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상장기업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을 때 그 코인 시장 백서와도 같은 개념인데 예. 유가증권 신고서를 홍맹락에 제출을 하고 책임을 못 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규제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네. 우선 금융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법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네. 특근법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 특근법 관련해서는 어떤 자금 이동, 그 자금 세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과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라는 게 주된 골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법규라든지 그런 법제화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거래소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네. 좀 뭐 백서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규제를 했어야 네. 했던 부분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클럽 코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싸이월드에서 또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로고도 하겠죠. 비슷하더라고요. 싸이월드. 똑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라벨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보니까 예. 정말 뭐 본질적인 부분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면서 예. 전혀 새로운 코인이 돼버리는 부분들인데 예. 또 이런 코인들이 또 백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런 라벨갈이만 했을 때 투자자들 어떤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또 라벨갈이라고 했을 때 네. 이 라벨갈이가 사실 암호화폐 시장 이전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에서 많이 있었던 용어긴 해요. 네. 근데 라벨갈이를 했을 때 적어도 그럼 좀 더 나은 상품, 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아직 뭐 법제화된 게 명확히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 리브랜딩을 했다, 라벨 관리를 했다라는 사건이 기존에 네. 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 별로 효용 가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뭐 다른 이름으로 혹은 다른 뭐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했을 때 이 회사는 과연 정상적인 회사가 확실하냐라는 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왜 정상적인 회사이고 리브랜딩을 해서 더 좋은 코인이 나올 거라면 네. 애초에 그 회사에서 재단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하면 됐었던 거지 왜 네. 기존에 있던 코인을 리브랜딩을 하냐라고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사실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새로 하고 싶어요. 네. 암호화폐 사업도 하고 싶어요. 네. 암호화폐 사업을 해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싶은데 네. 막상 그렇게 하기에는 뭐 여력도 없고 네.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뭔가 괜히 막 네. 귀찮다라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중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인수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이걸 사서 이름만 바꾸고 라벨 관리를 하고 왜 한 3개월, 4개월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암호화폐가 뭐였는지 잊어먹습니다. 이게 새로 상장을 했구나 최근에. 네네네. 왜 나는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죠. 네. 라벨 관리를 한 건데. 그러면 한번 상장을 해서 다 소기의 목적을 다룬 코인들은 또 재차 사실상 M&A를 시키는 거네요. 매각을 해서 빈껍데기를 또 인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또 팔고 계속 재탕, 삼탕을 해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걸 거창하게 네. M&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별 유형의 그 사기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저희가 뭐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참 너무 가볍네요, 뭐가 이렇게. 물론 제가 지금 이 사이클럽이 그렇다, 뭐 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이 사이클럽 재단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네. 비전이라든지 플랫폼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상승도 보여주고 하는 거겠지만 당장에 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싸이월드 측에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나중에 법리적인 해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뭐 양쪽 다 싸이월드와 싸이클럽이 양쪽 다 같은 얘기를 해서 이행이 안 돼도 문제지만 예. 서로 시작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겠어요. 이행이 안 돼도 문제지만 네. 이행이 돼버린다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예. 있겠죠. 참 진퇴양난이네요. 그야말로 사면초가고. 그렇죠. 재단의 임의적인 리브랜딩, 투자자, 뭐 앞으로 싸이클럽 말고도 오늘 뭐 싸이클럽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 지금 특근법이 시행이 되기 얼마 전까지 네. 또 원화 입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포블게이트라는 네. 거래소에서도 이런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름이 BMW 프로토콜. BMW라는 또 코인이 있어요? 예, 그런 암호화폐가 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실제로 BMW라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또 라벨 관리, 그냥 리브랜딩. 네. 말이 좋아서 리브랜딩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뭐 거의 태반이 네. 라벨 관리이지 않느냐라고 뭐 이런 판단을 식으로 하고 하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이름이 다 코인 이름 되겠어요? 뭐 벤츠, 제네시스 뭐 그런 식으로 예. 다 그 코인으로 이름을 만들어지겠는데. 근데 또 이더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ERC 20계열로 발행된 암호화폐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뭐 자동차 이름 네. 한번 다 쳐보시면 네. 그 코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뭐 람보르기니 코인, 아우디 코인 다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도 그 암호화폐 전반적인 소식 그 정리해 주신 김영석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기권들 중부지방까지 중국발 스모그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들 많이 힘내시고 정상적인 영업하셔서 또 즐거운 또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